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다시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10월 주택담보대출 역시 9월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는 이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올 하반기 남은 기간 또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모습이 이어질지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와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이후에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게 있다면은 미국발 금리 인하 이 변수가 있었고요. 그 반영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초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네네. 예, 그 반영까지 포함해서 현재 실제 대출 규제에 어떤 부동산에 미치고 있는 영향,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네. 오매불망 대출 기준금리 인하만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효과가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전제 조건을 달았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서울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또 단기급 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살짝 꺾인 분위기에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반감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반영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0.25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으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금리는 더 올랐어요.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은행에 가서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저리 대출 좀 받을까라고 하면 대출 금리는 올라갔고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올해 말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보합세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은행들도 계속 창구 지도를 통해서 대출 문턱을 올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대출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맞물린다면 또 2025년 또 내년 상황은 지금과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이후에 어떤 지금 9월, 10월 사이 그 집값 상승 심리는 확연하게 좀 꺾여 보여요. 네.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 분위기보다 뭔가 더 크게 작용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은 올 하반기와 또 장기간, 가까워오는 단기간을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봤을 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요.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미지수잖아요. 가격이 더 올라가기를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도 물론 자리를 하고 있지만요. 그냥 부동산적인 정상 사이클을 봤을 때에도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구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를 좀 살펴보면요. 소비자 동향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107%가 기준인데 그래도 여전히 116%로 높아요. 이런 심리지수가 나타나고 물가동향지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향후에는 집값이 올라갈 기대감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시장에 대한 활성화의 기대라든지 내수시장의 소비자 동향이 지금 석 달 만에 살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관망세라든지 보합세로 흘러가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조금 봤을 때는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약간 랠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의 자산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어떤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의 랠리가 끝나고요. 지금은 대출 규제 같은 것으로 신규 투자라든지 새롭게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한정이 되잖아요. 그럼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이라든지 건물 가격이 내려가는 타이밍을 지금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때를 또 매수의 타이밍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될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대출 규제, 정부에서 이제 단계별 스트레스 DSR 정책도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 대출 규제가 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예, 일시적이고요. 길게 또 대출 규제를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 속도를 조절한 거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내려오게 된다면 또 시장에서 어떤 매수세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항상 정부가 원하는 건 연착륙이잖아요. 소프트 랜딩. 근데 그렇지 않고 끌어오를까봐 이런 것 때문에 또 가계부채가 커지는 속도가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빠르니까 올 초 뭐 중반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것을 조금 줄이고자 이런 규제를 시도를 하는 건데요. 결론은 두 차례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규제 또한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규제를 하다 보고 부동산 시장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연관 산업도 어려워질 거고 이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경제 전반에 또 끼치는 영향을 좀 미뤄봤을 때는 이렇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유는 정부에서요 규제를 정하지를 않았어요. 야, 은행들이 너희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은행의 자유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규제화하고 뭐 대출 규제를 법제화하게 된다면 새로 이것을 뭐 바꾸거나 변동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자율로 맡겼다는 것은 자율로 하다가 급격하게 또 이게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취소하거나 규제를 걷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보고 또 하나 빠르게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였다가 뭐 풀었다가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 장기적인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최근까지도 그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좀 높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쪼이고 있어요. 네네. 이 집값을 그래도 확연하게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예.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에 묶여 있거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마땅하지 않고요. 내놓았던 카드들도 사실 국회 문턱에 막혀서 뭐 법 개정이라든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창구 지도라고 하죠. 은행 니들이 좀 관리 좀 해라고 해서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시중 은행들도 올해는 목표 달성을 다 했거든요. 대출 실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라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은행들도 이제 리셋이 되고요. 새롭게 이제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정부 관계자들의 가계부채 관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아무래도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창구 지도가 올해는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으나 내년 되면 사실 시중 은행들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효과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전세대출 DSLR 적용까지도 검토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근데 전세대출은 이제 실수요자들의 주택 안정화 문제가 네. 있잖아요. 이런 지적 속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가계부채의 굉장히 큰 비중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은행에 맡기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가계부채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그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가 다시 주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금으로 쓰일까봐 혹은 또 이런 반환 보증이 어렵잖아요. 반환 보증 이행이 좀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DSR 전세에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세의 가속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요.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하고는 싶으나 선뜻 이거를 실행하겠다라고 내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이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좀 축소했다가 일주일 만에 걷어들였습니다. 네네. 이게 일단 정부는 철회가 아닌 잠정 유예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 보완책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보완책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유예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저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전세 대출도 그렇고요,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는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 시장인데 우리 디딤돌 대출만 보더라도 한도가 5억 원이에요. 신혼부부는 6억 원까지인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인데 5억 원 아파트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에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수요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죠. 취지는 아무리 좋더라도 서민들의 실수요자들이 반발을 했을 때 정부가 그 반발을 누르면서까지 밀어붙일 만한 명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디딤돌 대출 잠정 유예도 정책의 신뢰만 잃어버렸죠. 지난번에도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새로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내부 고민이 빠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디딤돌 대출도 다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 시에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어떤 평가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방향에는 공감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집주인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다수 집주인들이 동의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체는요, 그 금융적으로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고 괜찮은 임대인만 임대를 하세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전세 물건은 또 줄어들게 되고 임대 가격이 또 낮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규제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집주인이 내 신용보증 같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조금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에 동의를 했을 때 어떤 어드밴테이지, 그러니까 이득이라든지 베네핏을 줘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요, 이거 규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것을 통해서는 어려워집니다.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없어지고요. 이 전세 계약을 하는 것 자체에도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전세 물건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부익분이 되는 거죠.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안정성이 있는 사람들만 임대를 해라라고 결론은 이렇게 좀 규정을 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라든지 임대가를 좀 어떻게 보면은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전세 물건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든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건이 또 희소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요. 반드시 어떤 규제적인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유인책이라든지 베네핏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또 월세가 늘어나 양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쉽게 뭐 그런 걱정이 드는데 상당히 고차방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집값에 어떤 변곡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매번 드리는 질문. 일단 하반기에 지금 뭐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할 수 있는데. 자, 내 집 마련 하반기에 해야 됩니까? 이 질문 계속 요즘에 또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네, 뭐 하반기도 그렇고 이제 뭐 내년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원칙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투자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러는데 물론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 좋겠으나 기본적으로 내 가족이 잘 사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시장 상황을 계산하지 말자. 우리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전고점 대비 한 80% 정도 수준. 예. 사실 뭐 강남 3구나 용산구나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은 전고점을 뚫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그렇지 않은 곳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고점 뚫은 아파트들보다는 또 한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도 좋겠다. 뭐 금리가 우리는 내려간다고 예상을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는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자금 여력 조건은 충분히 좀 마련한 다음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이제 본청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도 열심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일단 지금 당장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책이 중요하겠는데 뭐 분양을 받아도 입주하는데 2,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출 규제가 지금의 규제가 그 뒤에 2, 3년 뒤에 있으려는 보장도 없고 이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전청약 아까 계양신 3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예, 좀 그 이야기도 좀 저희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먼저 본청약을 했던 계양 신도시에서 대거 포기 사태가 나왔어요. 네. 청약 물량 중에 뭐 지금 보도를 보면 한 40%까지 취소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사전청약과 본청약 때 있었던 가격 차이. 네. 가격이 뭐 한 20% 정도, 20% 가까이 또 많게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주변에 이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했던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간에 분양가라든지 뭐 건설 공사비 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거죠. 게다가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 라는 시그널이 있거나 그런 분위기라면은 걱정하지 않고 본청약을 하겠는데 현재 시장의 상황이 약간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상승세가 끊겼다. 이 전문가 분들도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다. 어떻다 의견이 분분한 속에서 가격까지 상승했다면 메리트는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뭐 금리 인하는 뭐 향후에 되겠지만요. 대출에 대한 규제 있잖아요. 특히 청약을 하신 분들이 또 신혼부부도 많고 하실 텐데 대출에 대한 규제로 나중에 이제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주택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감도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의 기대 생각보다 크게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그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그렇죠. 예. 일단 물론 이제 입지별로 3기 신도시가 입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성공을 그래도 그 공공 계획에 의한 분양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인기가 우리가 그 난리통에서의 그 기대만큼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예.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기 신도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를 우리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개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가 사실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GTX 교통망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정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분위기도 좀 안 좋은데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도 인천에 대한 또 수도권에서 인천인데 또 이런 이미지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인천 계양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송도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이 추정 분양가가 올라갔으나 사실 최근에 주변 집값들도 같이 등달아 올라간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너무 추정 분양가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전 청약, 본 청약 앞으로 나올 물량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기 지역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계양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당첨만 된다면야. 그럼요. 저는 당첨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와 어떤 최근의 지역 그 사전 청약, 본 청약 이야기가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